신종 전염병 사태 이후 그동안 사회적 만남이 어려웠던 가운데 짝짓기를 원하는 데이팅 앱 이용자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를 계기로 그동안 대면 소개팅이나 자만추를 원하던 인싸들도 비대면 소개팅 앱으로 넘어오게 되었어요. 하지만 압도적인 남성 성비로 인한 성비 불균형으로 짝짓기에 실패한 남성 솔로들이 속출하면서 이 바닥도 이젠 논산 훈련소가 된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데이팅 앱 살인 사건입니다. 잉그리드라는 여성이 외로움 가운데 데이팅 앱에 접속했고 그곳에서 한 남성을 알게 돼요. 그녀는 남성과 만나 데이트하면서 뜨거운 열애에 빠지게 되지만 그 남자는 얼마 못 가 그녀를 버립니다. 그것도 쓰레기통 속으로 토막낸 채로. 범인은 바로 존 찰튼이라는 이 쓰레기인데요. 이 인간은 애초부터 재활용도 안 될 핵폐기물이었어요. 잉그리드는 새로운 사랑을 찾았다고 생각했지만 이자는 그녀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닐 뿐더러 만남의 끝은 비극적이며 참혹했습니다. 그럼 존 찰튼은 어떤 인간이고 잉그리드는 어쩌다가 이런 미치광이에게 꼬였는지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잉그리드 라인은 1975년 8월 2일에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어려서부터 대범한 성격으로 자랐고 만나는 사람들과 인연을 소중히 하는 그릇이 큰 소녀였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녀를 평판하기를 잉그리드는 항상 웃는 낯으로 상대를 대하고 동료로 만드는 능력자였다고 해요. 그녀의 성격은 빛나는 불꽃 같았습니다. 누군가 주변 분위기를 가뿐싸하게 만들더라도 그녀가 그 자리에 있다면 모두를 즐겁게 하는 후광이 빛나는 여자예요. 그녀의 주체할 수 없는 에너지는 그녀로 하여금 세상의 빛이 되길 꿈꾸게 합니다. 하여 잉그리드는 세상의 빛과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힐러가 되기로 진로를 정했어요. 그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곧장 간호학을 전공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간호학과가 있는 애리조나 대학에 입학해요. 그녀는 대학에서 나이팅게일 선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간호사 테크트리를 탑니다. 잉그리드는 간호학 공부만으로도 충분히 빡세지만 거기다 실습까지 겸비해야 해서 마치 문물을 겸비하듯 밸런싱이 중요했어요. 그러다 보니 공부하느라 어디 한눈 팔지도 못했고 대학 가면 개나 소나 다 해본다는 연애도 못해봤답니다. 물론 대다수 여러분들이 대학 가서 다 연애해본 건 아닐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연애를 내어준 대신 우수한 학업 성적과 학사 학위로 등가 교환했어요. 그 후 밀레니엄 시대가 도래한 지 3년이 지난 후 잉그리드는 시애틀로 이사했습니다. 시애틀은 의료기관과 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서 그녀가 거주하며 빌드업하기에 적합한 도시였죠. 그녀는 곧장 시애틀 스웨덴 의료센터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학 시절에 빡세게 공부했던 습성처럼 직장생활도 빡세게 근무하여 늘 좋은 성과를 내게 했어요. 그녀가 일하는 모습은 전문가처럼 우아했고 늘 자신감이 넘쳤어요. 거기다 특유의 대범한 성격은 주변 사람들을 매료시키며 조화를 이루었죠. 특히 동료들 중에 빌이라는 남성도 포함되었는데 잉그리드는 빌과의 우연한 만남 이후 상당히 빠른 속도로 금사빠가 되었어요. 그녀가 꿈을 위해 봉인시켰던 연애 감정은 B를 집어삼킬 만큼 폭발적이에요. 둘은 밥 먹다가도 연애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다 정신 차려보니 어느새 둘은 가정을 꾸렸고 옆에는 브룩과 노엘이라는 자녀가 있어요. 하지만 쉽게 불붙던 그들의 사랑은 식을 때도 너무나 쉽게 식었습니다. 가뜩이나 늦게 연애 시작한 연애 초짜인데 결혼까지는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요. 결혼 생활은 말 그대로 현실 고증이지 연애처럼 달콤하고 쌉싸름하지 않아요.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14년을 이어갔고 그나마 아이들이 있어서 가정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아이들만 생각하며 살기로 했고 여전히 함께 살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며 이쯤에서 이혼해요. 다만 결혼 생활은 끝나도 두 사람은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지내며 자녀들의 양육을 함께 돕기로 합니다. 그들의 관계는 할리우드식 이혼처럼 쿨했고 대부분의 일정도 공유하며 지냈으니 이럴 거면 왜 이혼한 건지 난해할 정도로 돈독한 사이였어요. 잉그리드는 나이 40에 돌싱녀가 되었지만 엄마의 역할을 하고 간호사로서의 삶도 살아가야 했어요. 그녀는 아직 젊다면 충분히 젊다고 할 수 있는 40대라서 다시 데이트하려고 준비해요. 그래서 하루라도 마음이 급했기에 플레이티 오브 피쉬라는 앱을 다운받습니다. 그녀는 앱에 가입하자마자 첫눈에 뻑이 가는 남자를 찾았어요. 그는 존이라는 이름의 존잘러였고 잉그리드보다 3살 어린 연하남이었죠. 그의 프로필에 기록된 바 그는 담배도 안 피고 가끔 술만 홀짝이며 성당에 다니는 건전한 학생이에요. 게다가 연애 기간도 별로 없었고 마지막 연애도 2년 전이었습니다. 특히 잉그리드의 눈길을 사로잡은 부분은 존의 자기소개였는데요. 제가 앱에 가입한 이유는 단순히 친구를 사귀고 대화를 나누기 위함이죠. 저는 북적대는 바나 클럽을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좀 많이 차분해서요. 엔조이보다는 우정을 더 추구합니다. 만약 당신과 친구가 된다면 함께 만나 커피를 마시고 맥주를 마시고 때론 코미디 쇼를 보러 가든지 보통 친구 사이에서 하는 것은 뭐든지 가능해요.
문장을 보면 어딘지 이상할 정도로 순수함을 강조하지만 잉그리드는 이 부분에 대한 의심 없이 그를 그저 때묻지 않은 너드남 정도로 생각했어요. 둘은 곧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몇 번의 건전한 대화를 나눈 뒤 직접 만나기로 결정합니다. 잉그리드는 존과의 데이트를 시작으로 인생의 두 번째 연애가 시작되어 불혹의 나이에 다시 시작된 연애 감정은 그녀의 소녀 감성을 불러일으켜 심쿵하게 만들어요. 둘은 일주일에 3-4번 데이트를 합니다. 존은 항상 랜턴에 있는 그녀의 집까지 놀러왔고 둘은 동네 근처에서 술을 마시고 함께 침대에서 뜨밤을 보내요. 존은 그녀를 배려하듯 늘 그녀의 집에서 데이트를 즐깁니다. 그녀도 편안하게 집 데이트하는 게 나쁘진 않았어요. 그런데 집구석에서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집에서 영화 보고 술 먹고 뜨밤 보내면 데이트가 아니라 같이 살림차린 것 같았어요. 물론 그녀도 그리 싫지만은 않아요. 밖에서 데이트하면 꾸미고 시간 들고 돈도 많이 드니까요. 게다가 존도 그녀의 집에서 삐대면 편했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집도 없는 노숙자니까요. 사실 존은 일정한 거주지가 없고 직업도 없는 백수 새끼를 챙겨 먹어요. 또한 땅덩어리 넓은 미국 살면서 차 없이 다니는 뚜벅이에요. 잉그리드는 연애 기간이 좀 지나서야 남자의 수상함을 눈치챘고 그의 겉모습과 다른 불편한 진실을 보고는 타격 1도 안 받습니다. 그녀는 존의 정체를 알고도 그닥 당황하지 않았는데 이는 존이 평소 사탕 발린 멘트로 야부리를 털면서 친절하게 대했기 때문이라고 해요. 하지만 잉그리드는 존의 존재를 친구나 가족에게는 비밀로 했습니다. 존은 그저 비밀 연애 상대일 뿐 어디다가 소개하기엔 쪽팔리니까요. 그 후 2016년 4월 8일 이날은 전남편 필이 자녀들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잉그리드는 병원에서 근무 교대를 마치고 딸들을 필에게 맡긴 후 존과의 데이트를 준비했습니다. 이날 두 사람은 시애틀 야구팀인 메리너스의 홈 경기를 관람할 계획이었죠. 그리고 맨정신의 야구를 볼 수 없으니 근처 술집에서 술 한잔 걸친 후 홈 구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당시 잉그리드는 존이 평소보다 술에 훨씬 더 취해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경기를 관람했고 집으로 돌아와 밤을 보냈습니다. 2016년 4월 9일 아침 7시 30분 필은 아이들을 데리고 잉그리드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집에 도착하자마자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죠. 잉그리드의 차 도요타 하이랜더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필은 차에서 내린 뒤 현관문을 두드렸지만 불길하게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그는 잉그리드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고 문자 메시지도 보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가 알기론 잉그리드가 이렇게까지 연락이 두절된 것은 이례적인 상황이었죠. 특히 딸들에 관한 한 그녀는 철저하게 시간을 잘 지키는 여성이었거든요. 필은 다른 방법이 없어서 잉그리드의 어머니 조지아에게 전화했습니다. 왜냐면 잉그리드와 그녀의 어머니는 매우 친밀해서 서로의 집 열쇠를 공유할 뿐 아니라 휴대폰 계정도 공유했기 때문이에요. 필의 전화를 받은 조지아는 당황하기 시작했고 곧장 예비 열쇠를 가져와 딸 집의 문을 엽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집은 썸뜩할 정도로 조용했고 잉그리드의 이름을 불러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필과 조지아는 방문마다 열면서 뒤지기 시작했고 잠시 후 안방을 열자 심각한 광경을 마주하게 되었죠. 안방에는 강렬한 표백제 냄새가 가득했고 지갑, 열쇠, 휴대폰 등 그녀의 소지품이 곳곳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조지아와 필은 코를 찌르는 표백제 냄새를 따라가다 보니 욕실 문 앞이었고 문을 열자 그들은 길이 40cm 정도의 가지치기 톱을 발견했습니다. 이 톱은 일반적으로 조경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도구로 질긴 식물이나 두꺼운 나뭇가지를 자를 때 사용합니다. 그런데 톱은 왜 욕실에 놓여 있었던 걸까요? 필과 조지아는 즉시 911에 신고했고 잠시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또한 조지아는 근처에 있는 모든 이웃과 딸의 친구들에게 잉그리드의 행방을 수소문했어요. 그 결과 딸의 친구 중 한 명으로부터 전날 밤 10시 30분경에 잉그리드로부터 존과 데이트 중이라는 메시지를 받았다는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그녀의 소식은 없었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조지아는 딸과 전화 계정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즉시 통화 기록을 확인해봤죠. 그리고 가장 통화 기록이 많은 한 번호를 발견했고 그 번호를 구글링 해보니 존 찰튼이라는 이름의 페이스북 프로필이 나타났어요. 조지아는 곧장 존에게 연락했습니다. 이에 존은 즉시 응답했고 조지아로부터 잉그리드에 대한 질문을 받아요. 그러자 존은 잉그리드가 자녀들과 함께 있는 걸로 알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지아는 딸이 지갑과 열쇠, 핸드폰을 집에 둔 채 실종됐고 현재 911에 신고를 한 상태임을 알렸습니다. 순간 존은 긴장한 듯했고 자신은 전날 밤 함께 야구 경기만 관람했을 뿐이라고 말해요. 심지어 잉그리드가 조지아에게 평소 자신과의 관계를 뭐라고 소개했는지 모르겠지만 자신은 그저 친구 관계일 뿐이라며 선을 긋습니다. 조지아는 존이 의심스러웠지만 그로부터 더 이상의 답변을 들을 수 없었어요. 딸의 행방은 묘연했고 조지아의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게다가 출동한 경찰들이 욕실을 면밀히 검사했지만 인체 조직의 흔적이나 몸싸움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죠. 그렇게 사건이 미궁속으로 빠지려고 할 때쯤 이곳으로부터 수마일 떨어진 곳에서 또 다른 내용의 신고가 들어옵니다. 신고 내용은 한 주민이 재활용 쓰레기통에서 사체를 발견했다는 내용입니다.
내용입니다. 당시 시애틀 경찰은 이 신고 내용이 잉그리드 사건과는 별개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얼마 안가 그 신체 부위가 누구의 것인지 밝혀지게 되는데요. 경찰은 그것을 잉그리드의 운전면허 사진과 비교하여 마침내 동일인임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수사는 활기를 띠고 경찰은 곧장 수색영장을 얻어 잉그리드의 집을 조사합니다. 그 결과 배수구에서 소량의 피가 발견되었고 부엌에서는 잉그리드의 사체에서 발견된 것과 똑같은 쓰레기 봉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4월 11일에는 시애틀 스타디움 근처에서 실종된 잉그리드의 차량도 찾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용의자를 찾아내는 것. 경찰은 조지아의 통화 기록을 통하여 존 찰튼의 존재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들은 즉시 존을 용의자로 지정했고 불과 몇 시간 후 50마일 떨어진 스티븐스 호수 근처에서 존을 발견합니다. 잠시 후 경찰은 존을 신문하지만 존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그는 사귀던 여자가 실종되어 죽었다는데도 전혀 놀란 기색이 없어요. 오히려 짜증내며 경찰들에게 협조적이지 않았죠. 이때 경찰은 본능적으로 눈치를 챘습니다. 그리고 존의 이마와 얼굴 그리고 손과 가슴에 있는 철가상이 의심스러웠죠. 그래서 경찰은 지속적인 압박 질문을 던졌고 이에 존은 마지막 날 그녀와 경기장에 간 것과 술집에 간 것까지 인정해요. 하지만 딱 거기까지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술 취해서 기억 안 나 하며 술 핑계를 대어 그리고 자신은 그녀의 자녀들을 만날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집에서 밤을 보낸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구라쳐요. 경찰은 존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결국 석방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너무 완벽한 용의자라서 일단은 풀어주고 나중에 조지기로 했어요. 그리고 본격적인 증거 찾기가 시작되었고 경찰은 미친듯이 잉그리드의 집을 수색한 결과 욕실에 있는 범죄 현장에서 빼박할 수 없는 존의 DNA를 발견해요. 따라서 존은 1급 살인 및 자동차 도난 혐의로 체포되었고 200만 달러의 보석까지 처받고 깜빵에 수감됩니다. 하지만 그는 보석금도 감당 못할 백수새끼라서 재판을 받는 동안 깜빵에서 나올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가 깜빵에 있는 동안 시민들은 쓰레기통에서 나머지 사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끔찍한 사실이 대중에게 알려지자 언론은 연일 사건 보도로 시끄러웠습니다. 실제 이 사건은 시애틀 지역에서 상당히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존의 전 여친으로부터도 추가적인 썰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그녀는 존이 실제로 노숙자였다고 합니다. 당시 그녀는 존을 자기 집에서 머물게 할 정도였다고 해요. 그런데 존은 여친이 있는 상태에서도 데이팅 앱으로 다른 여자들을 꼬시며 양다리 친 거죠. 그리고 사건이 있던 토요일 아침은 존이 그녀의 마당 일을 돕기로 한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존은 예상보다 늦게 집에 왔고 도착했을 때 그의 몸에는 수많은 상처가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녀가 무슨 상처냐고 물었을 때 존은 성질내고 짜증을 부렸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존에 대한 사실이 곳곳에서 드러나는데요. 놀랍게도 존은 법정에 서는 게 처음이 아닙니다. 그는 잉그리드를 만나기 전부터 많은 범죄 기록이 있었어요. 이러한 혐의는 1997년부터 2009년까지 발생했으며 중범죄와 강도, 운전과실, 폭행 등 다양한 범죄로 잔뼈가 굵었어요. 이러한 범죄 때문에 그는 2번씩이나 깜빵을 돌다 나왔지만 잉그리드에게는 언급도 하지 않았고 자신을 순결한 너드남으로 포장했던 거였죠. 여기에 추가로 알코올 중독과 뽕쟁이라는 사실은 놀랄 일도 아니네요. 이자가 어찌나 인생을 막 굴렀는지 지네 부모조차도 손절할 정도라서 존은 부모로부터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을 정도랍니다. 그의 아버지 말에 따르면 존은 술만 처먹으면 개가 돼서 아무데나 쌍욕받고 싸움을 건다고 해요. 이 사건은 법적 절차로 넘어가면서 검사는 즉시 존 찰튼에 대한 소송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존은 그의 변호인단을 동원해 모든 사실에 대한 반박 변론을 했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지 거의 2년 후 존 찰튼은 마침내 그의 행동에 대해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그는 처음에는 죄를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부인했어요. 하지만 결국 1급 살인의 유죄를 인정하며 자포자기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변호인단은 여전히 법정에서 입장을 유지했고 유죄 판결을 하기 전에 신중을 기하라며 개소리를 더했어요. 또한 존이 유죄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존에게서 살인 동기를 명확히 밝히지 못했습니다. 이 점은 자칫 존을 기소하는데 변수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존은 스스로 죄를 실토함으로써 죄값을 치르기로 한 거죠. 이에 판사는 그를 평생 감옥에 가둘 것이라고 말했지만 결국 주 선고 지침에 따라 가능한 최대 선고인 28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 필은 법정에 나와 이 사건이 그와 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야기합니다. 이제 자녀들은 잉그리드로부터 더 이상 엄마로서의 조언이 없을 것이며 우리 가족은 빅포크에서의 7월 4일 휴가도 해변으로의 여행도 스테이크하우스에서의 목요일 밤 저녁 식사도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내 자녀의 자녀들은 외할머니를 갖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잉그리드는 주위를 밝히는 불빛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세상에 빛이 되고자 간호사의 길을 걸었고 엄마로서 자녀들을 사랑하고 책임졌습니다. 비록 결혼에 현타가 와서 이혼은 했지만 전 남편과의 인연도 소중히 했고 그로부터 신뢰를 받는 여자였죠. 하지만 존 찰튼이라는 쓰레기를 만난 게 화근이었습니다. 이 쓰레기 같은 인간은 진즉 폐기되어야 했지만 오히려 남의 인생을 망치고 쓰레기통에 처박았다는 말씀을 끝으로 오늘 우사미의 기록일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